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정신건강 심포지엄 주제는 Together for Mental Health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션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자리를 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과 과장 윤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곽경숙 센터장님, 그리고 발제자로도 참석하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이십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주신 국립정신건강센터 곽경숙 센터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수료하시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와 과장,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무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장이신 이소희 자장님은 한양대 의대 졸업, 동학교 박사 취득, 강동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부 해바라기센터 소장,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자장이신 곽경숙 센터장님 그리고 이소희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좌장을 맡은 곽경숙입니다. 오늘 오후 내내 지금 심포지움이 진행돼서 조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심각해져서 모두들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같이 현황 파악도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좌장을 맡아주실 이소희 선생님 옆에 계신데요. 오늘 발표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앞에 두 연재는 이소희 선생님께서 좌장을 해주시고 뒤에 두 연재는 제가 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소희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자살 관련 사고 및 행동과 관련된 응급실 방문 청소년을 주제로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서완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교수님은 영남의대 졸업하셨고 의학 박사이시고 영남위센터장, 또 치유형 대한교육기관 두비교실 기관장, 경북교육청 지정 생명사랑센터 본부장, 그리고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내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의 문제로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청소년들의 어떤 변화 양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제가 잘 사용을 못하겠는데 혹시. 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 감염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100년 만에 그 진정한 의미의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 1919년도에 18년도 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감염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망을 했고 그 이후로 1918년도 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한 5천만 명, 그 당시에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지금 인구로 보면 한 2억 5천만 명 정도의 사망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시안 독감, 홍콩 독감 이런 부분이 있고 2009년도에 신종 플루가 있고 그 2019년도에 코로나 코비드 19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한 지금 제가 9월 4일 날 조회를 해보니까 한 690만 정도 사망이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아마 이 내용이 거의 한 3년 반 정도 지났었는데 보시면 좀 새로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간과할 때 예, 아마 이제 계약 연기가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 2020년 1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약을 앞두고 계약이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3월 17일부터 2주간 다시 연기되고 아마 4월 5월경에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연기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5월 달까지 5월 11일 날 이제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되고 아마 5월 20일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교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경험했는 것들인데 우리 병원에서 그 당시에 환자들이 급증을 해서 검사를 제가 그 당시에 부원장으로 있었는데 해보니까 한 환자를 검사하는데 한 20분 내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수가에서 혹시 삭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18일인가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생기고 2월 18일에 대구에서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아마 신천지라는 종교의 집단에서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다음날 2월 19일 날 사망 환자가 되면서 매일매일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혼란한 틈에서는 삭감을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2월 26일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이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요 내용 YTN에서 찍어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분인데 BBC 기자라는 분이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 당시에 로이터 통신하고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CNN하고 그 CCTV하고 몇 개 이제 그 통신사하고도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 첫날에 요 사진이 11시 40분, 오후 11시 40분에 우리 간호사가 11시 40분까지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사진을 꺼내오면서 저도 좀 새로운 감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지금은 조금 낯선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등교하기 전에 발열 체크하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 선생님하고 또 상담 선생님, 각 선생님들 갈등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실에는 칸막이가 쳐지고 그 다음에 식당에도 이제 칸막이가 쳐지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면 20년 3월 2일 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고 여기에서는 종교시설을 운영을 못하게 됐고 사업도 운영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캄다운 되다가 아마 5월달에 20년 5월달에 이태원에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나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업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 4월 18일까지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가장 많을 때는 전국적 대유행일 때 5단계, 이때는 그 스포츠 행사 중단, 영업 시간 오후 9시 이후로 영업 중단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새삼스럽게 기억이 나시죠? 아마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특히 이제 멘탈 헬스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이거는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의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기관에서는 컨트롤이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만성화를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도 좀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나왔던 보도 중에 여기 21년 4월에 나온 보도입니다. 코로나 집콕에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 아빠랑 말을 안 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뭐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이상이 된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 갈등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해소된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코로나 전후에 학생들의 어떤 관계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아동과 청소년에서 부모하고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허니문 피리어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제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 좌장을 하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제 이뮤니티 데스라고 하는 면역 부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유독 금년에는 1년 내도록 감기나 독감이나 여름에도 독감이 유행하고 장염 온갖 이제 바이러스 질환들을 경험하는 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뮤니티 데스라는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면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다양한 벌레에 노출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벌레에 노출되지 않아서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면역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한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쩌면 우리 정신건강의 영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니문 피리어드처럼 잠시 좋아진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는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땠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코로나가 작용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글로벌한 정신건강의 트렌드가 어떠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연구입니다. 이 내용들이 보시면 이 퍼센트를 봤을 때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아들의 응급실 방문, 그 다음에 소아들 중에 정신건강 관련한 응급실 방문의 비율입니다. 전체 소아들의 응급실 방문 비율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응급실 방문 그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늘고 있었던 게 현실인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잠시 잠잠했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업이 됐다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가 되는지는 아마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코비드19 팬데믹하고 관계되는 소아청소년 응급실 방문의 변화 양상은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게 외국에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매주 어떤 리포트를 하는 그런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연구인데요. 이스라엘에 지금 여기 있는 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요 병원입니다. 아이고. 요 살바타 멘탈 헬스 센터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센터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변화 추이를 본 건데 이제 요 내용들이 매년의 변화입니다. 같은 색깔은 코로나 이전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첫 해가 요 그린 컬러입니다. 그린 컬러고 그 다음에 블루 컬러가 코로나 다음 해인데
그 전에도 이제 부침이 있었고 아마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늘어났는데 요 부분을 막대 그래프로 이제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10년하고 비교해서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가 2020년에 잠깐 감소가 됐다가 21년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다른 나라나 글로벌하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연구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연구는 주별로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연구 제목을 표현하면 코비드-19 전후에 미국에서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12에서 25세 젊은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가 2019년도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2020년도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팬데믹 온셋이 되고요. 아마 WHO에서 2020년 3월 20일 팬데믹 선언을 했는데 그 시점을 여기에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응급실 방문이 급격하게 줄었죠. 줄었다가 이제 이 시기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이제 업다운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생의 업다운도 있을 거고 방문의 업다운도 있을 겁니다. 이제 방문의 업다운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로는 어떠냐? 성별로 보시면 남자의 경우에는 2020년 세모가 이게 이제 팬데믹이 되고 나서 줄었다가 그 뒤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2020년 팬데믹인 경우에 확 줄었다가 계속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연구에서도 어떤 응급실을 방문한 성별 차이는 여자가 더 많다는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연구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입니다. 25개국 62개 응급센터의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자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프랩키즈라고 여기 팬데믹 관련 정신과 관련해서 응급실을 방문한 아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25개국 62개 센터의 자료를 다 분석을 했고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응급실을 방문,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의 방문 수, 나이, 성별을 비교를 한 겁니다. 예, 그 간단한 결론을 보시면 정신건강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아동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게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에서 많이 증가됐는데 그럼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이 첫 번째로는 팬데믹과 관련된 불안 증상이 높아서 그런가? 실제로 우리가 불안장애나 이런 이제 정서적인 문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런 거의 연장선상일까? 아니면 여자가 정신건강에 취약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에서 여자는 자해 행동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남자보다. 그래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성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자해하고 관계 있는데 신체화 증상도 자해와 관련이 많이 있다. 이런 결론이 있고 그럼 자해가 많이 있었는데 자해의 심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증가됐고 프랑스는 감소가 됐고 멕시코나 네덜란드는 자해 심각도는 변화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표로 만든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 문제로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것, 자해 관련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겁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조금 줄었죠. 자해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약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21년이.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 비해서 코로나 후, 코로나 온셋하고 상관없이 여기도 늘어났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보면 코로나의 때 잠재되어 있던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트렌드 자체가 증가되는 트렌드가 같이 공존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이럴까? 이제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다른 연구들에서 이제 추론을 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 이뮤니티 테스트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학교나 친구 관계 커넥트니스가 줄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치료를 못 받았다. 치료 못 받은 게 이제 21년도에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중독의 증가, 방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이제 며칠 전에 4월 달에 나왔던 건데,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한다. 임상에서 보면 이런 애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의 필요성을 좀 적게 느끼는 그런 경향들이 관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특히나 인터넷 중독이 초등학교에서 그 코로나 이후에 약 2.25배가 늘었습니다. 모바일 사용이나 PC 사용을 통한 온라인 사용이 다 같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의선 책거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경의선 책거리, 그다음 맨헤라. 저도 이제 어제 환자를 통해서 처음 들었었는데, 멘탈 헬스 에라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자해계, 이게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많이 SNS라든지 이런 온라인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학대라든지 방임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그러면 정신건강 문제는 회복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서 회복 가능한 영역과 회복이 꽤 어려운 영역들을 제가 간단하게 나눠서 보면, 치료에 대한 접근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졌으니까 치료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지지체계 붕괴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어떤 격차 차이 이런 것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라이드가 2장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자살 행동 증가는 사회적, 경제적, 건강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된 요인, 학교 활동의 방해, 그다음에 상담이나 치료적 접근의 제한과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교육적인 접근, 그다음에 정신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적인 접근, 그다음에 위기 가정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일 때 위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큰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돌아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첫 번째 연구에서 나왔던 토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글로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따라서 전문가와 정책 기반자 그리고 대중은 정신건강 수요의 증가가 지속적일 뿐지 단지 잠깐 나타났던 웨이브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토론을 하니까 그때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소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고려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수료하셨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아동병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신경심리 연구를 연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 서울정신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지도 전문의, 그리고 고려대 구로병원 임상 강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박수로 교수님을 맞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소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가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 개인적인 경험과 몇몇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부분은 좀 인트로덕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모두 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죠. 어쩌다가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어색할 정도로 모두 다 아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태가 디폴트 상태로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지금 현대를 지금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가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된 게 30년이 안 됐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2007년도에 릴리스한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참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여기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뇌와 인간성은 달라질 것인지 이런 어떤 궁금증을 안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미 기술에 의해서 주도 또는 뭐 압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어떤 자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대상과 세계와 구별되는 어떤 인식과 행위 주체자로서인 셀프가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점차 영향을 더 받아서 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식 분석 분야에서도 디지털 세상이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반영하고 표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마 SNS 하실 텐데요. 누가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찍는 세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은 셀카랍니다. 신기하죠? 네, 더 이쁘고 멋지게 셀카를 찍어서 어딘가를 막 계속 올리는데 결국은 이제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랑 관련이 있는 성향일 텐데요. 이게 이제 보상 기전이랑 정착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뭐 좋아요, 뭐 라이크 누르게 되고 그런 걸 많이 할수록 더 비교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자아가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 대학 축제에서 싸이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여기까지 오셔서 핸드폰 내려놓고 왜 그 작은 화면으로 보냐, 여기를 봐라, 이렇게 어떤 멘트를 하는 걸 봤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어떤 즐거운 경험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봤더니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기억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쩌면 다들 이렇게 SNS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더 과하다 보면 문제가 부정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상호작용 감소하고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감소하고 당연히 덜 탐색하고 경험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 나한테 벌어진 일, 일어난 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또 신체적인 불만족감도 이거 왜 생기는지도 탐색도 안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마인드풀니스가 줄어들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심지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잃어버리거나 배우지 못하게 되고 자아 확립 과정에 큰 변화가 이제 초래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나 이렇게 IT 세계 거의 최고속이라고 할 만하겠죠. 이제 특히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무슨 산업 구조랑도 관련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제가 뭐 찾아본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집단 극화 현상이 뚜렷한 그런 사회 문화라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나 정체성을 극화하고 지각하고 아주 동조하고 그래서 그냥 반대 의견을 굉장히 심하게 저항하고 아주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만 계속 보려고 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더 연결되고 강화되고 편향적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사용하지 않는 애들은 단체에 끼지 못하고 특정 게임을 하지 않거나 하는 애들은 또 배제되고 소외되고 친구가 없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유행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SNS 파급을 더 가속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제 범죄 양상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이 2001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한 20몇 년 전에 응급실 당직 쓰면은요 거의 뭐 매일 칼부림 검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과 의사들 맨날 이렇게 수술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제 범죄도 양상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이 왼쪽이 이제 좀 전통적으로는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뭐 옆에 사진 것처럼
밖에 나갔어 이제 위험해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보시면 어디에 있던 간에 24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자주 오래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서 이런 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발간 보고서에서도 살인, 방화, 강도 이런 강력 범죄는 줄어들고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성폭력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좀 얘기 드리면 모바일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성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고 섹스팅하고 뭐 이런 단어가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2012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영어 사전에 처음으로 수록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어떤 통신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젠더 폭력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해서는 카메라라든지 매체를 이용해서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온 오프라인에서 이어지는 성폭력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자체의 특성이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어디서나 손쉽게 싸게 이용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폭력의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믿음이 있어서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도 아하 상담 사례 분석을 보면은 그냥 가해자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뭐 큰일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그냥 호기심이어서 아무 감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고요. 범죄라는 인식을 더 옅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식이 약화되는 그런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소비하는 그런 과정이 불법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여혐 문화라든가 이제 어떤 여자를 이게 여성을 상업화한다든지 성을 상업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산업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실제로 이 산업 구조만 없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성폭력의 어떤 형태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동과 청소년에서의 어떤 이런 디지털 성폭력은 어떤 상태냐? 예외가 당연히 아니죠, 그죠? 아이들이 아까도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이런 어떤 SNS라든지 인터넷 접속이 이제 이번에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촉발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생 77%가 거의 뭐 매일 어떤 인터넷 접속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용 영상물을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특성, 발달학적인 특성이 있고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함께 작용해가지고 이런 어떤 아동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그 N번방 사건 대표적인 성착취물 산업화 범죄 사례죠. 이로 인해서 이제 성범죄 관련 법이 뭐 여러 차례 이제 개정되고 수정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을까요?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우리 애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격리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취약한 애들이 더 그 취약한 위험한 환경에서 더 오래 머물게 돼서 그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 팩터였다. 또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에서도 지원을 못 받아 보니까 더 이제 리스키한 상태였고 언슈퍼바이즈 스크린 타임이 엄청 늘어났다.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곤란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됐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무방비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떤 폭력의 위험에 노출이 됐던 그런 어떤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유로폴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EU의 공식적인 에이전시인데 이제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곳인데 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상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CSAM, 그러니까 Child Sexual Abuse Material이 어떤 걸려지는 그런 어떤 빈도수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팬데믹 동안에 2배가 증가하겠다는 보고가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록다운을 전후로 보니까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스페인 보고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3월 첫째, 둘째 주 2주간에 거의 뭐 서로 친구 간에 릴리스하는 다운로드하는 게 2배가 25%나 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기도 했고 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뭐 2021년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주 우려가 큽니다. 캐나다 경찰도 거의 뭐 3배쯤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한번 가속화된 다운로드나 보급으로 인해서 그 CSAM 마켓이 문제는 영구적으로 익스펜션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데이터들을 보면 할 일 없는 인간과 컴퓨터랑 함께 있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 중부 해바라기 센터 소장을 맡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에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이렉트한 컴패리선은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점 기괴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인롤되는 저희 히스토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걸 보고 이거 좀 데이터를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뒤져본 데이터를 오늘 잠깐 좀 쉐어하려고 하는데요. 이 해바라기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고 전체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그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연구하듯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한계가 좀 있는 데이터지만 그런 걸 이제 이해하시고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험블한 데이터긴 한데요. 제가 센터 요 분석 당시에 이제 개소하기 전 개소한 직후부터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631건을 봤더니 그 중에서 50%가 아동 청소년 18세 미만이었습니다. 그 다이렉트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서 2017년도 저희 그 옆에 있는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보고했을 때는 아동 청소년이 40%였거든요. 저희는 이제 50%로 나와서 좀 청소년 비율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50% 중에 174명은 성폭력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동 학대 피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제 174명의 성폭력 아이들을 지금 대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폭력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디지털 성폭력이 57명, 32%나 됩니다. 옛날에 경기 남부 자료로 보면 한 17%였는데 이게 뭐 지역적 특성인지 시기적 특성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 데이터는 좀 더 증가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57명의 디지털 성폭력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아마 더 많을 텐데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연령 보십시오. 이 아이들 중에 거의 43%가 초등학생입니다. 네. 57명 중에 25명이 초등학생이고 정말 점점 더 저연령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뭐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보면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뭐 틱톡 오픈 채팅방 게임 하다가도 뭐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슨 이성 매치 어플도 있고 애들이 하는 그 에스크인가 하는 그 어플도 익명으로 해가지고요. 또 문제고 요즘 무슨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돈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 내가 이 사진을 주면 이 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진짜 릴리스를 하고 이런 게 막 에스크 같은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아정신과 그 보시면은 학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이제 문제가 여기가 아주 굉장히 경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성폭력 장소를 이렇게 한번 좀 봤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직접적인 어떤 그 여기 위에가 일반 성폭력, 밑에가 일반 성폭력이고요. 위에가 이제 디지털 성폭력인데 일반 성폭력은 가해자 거주지까지 가거나 밖에 공공장소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범죄가 벌어지는 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은 위에는 보시면은 가해자 거주지는 당연히 이제 좀 숫자가 줄어들고 뭐 자동차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다양한 어디 뭐 그냥 우리 인근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연령 굉장히 보십시오. 여기 지금 10세 미만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폭력이 굉장히 13세, 19세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요거도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위에는 밑에 일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간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69대 16 이렇게 돼 있는데 디지털 성폭력은 굉장히 강간 이쪽 퍼센티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가 작아서 이제 통계적으로는 좀 분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폭력으로 유입된 피해자가 된 경우는 강간까지 가는 그런 어떤 퍼센티지가 좀 높은 거 아니냐. 처음부터 이제 표적이 아주 계획된 타겟팅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중에 40%가 강간 피해자고 디지털 성폭력자에는 66%가 강간 피해였는데 일반 성폭력은 27% 강간 피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 데이터하고 보다도 더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그럼 어떤 아이들이 더 취약한가 이런 걸 봤더니 당연히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9.1%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성인은 1.3%가 장애인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은 9%나 장애인이 더 많았다,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 역시 장애인이 더 많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었냐 여부도 실제로 17%나 됩니다. 과거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것이 일반 성폭력보다 디지털 성폭력에서 더 높은 퍼센티지가 있더라라고 이제 경기 남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거 성폭력을 당했던 경우에 또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게 도식화한 건데요. 이거는 뭐 더 모델이 이제 검증이 돼야겠죠. 그래서 보면 아동 청소년이 특히 그 중에서도 디서빌리티가 있는 아니면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거나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취약한 아이가 일단 이 SNS 메신저 뭐 채팅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섹스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뭘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되고 한번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고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초록색 서킷처럼 자꾸만 재범이 되고 그러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2페이지가 남았는데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빈도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코비드-19 대유행 동안에 굉장히 어떤 익스플로이테이티브한 마테리얼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그런 아이들의 노출이 좀 더 위험해졌다.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나 교육은 필수적이고 어떤 그 인터넷이나 어떤 디지털 세이프가드가 장착이 잘 촘촘히 돼야 되겠다. 특히 고위험 아동 청소년에게 집과 학교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일단 한번 발생을 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센터에도 보면 굉장히 자주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참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성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이미 릴리스되는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회수하고 이제 차단하고 소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캠페인 사진을 보고 좀 임프레시브했는데 거기 일리갈 스트림은 범죄자를 당신한테 이렇게 이제 뭐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어떤 문구를 보고 혹시 저는 이렇게 한번 아동 청소년에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은 범죄자와의 뭐 교류 시작이다. 이런 어떤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앞에 두 연재가 코비드-19 이후에 아동 청소년 문제 현황에 대한 거라면 뒤에 두 남아있는 연재는 개입과 상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재를 발표해 주실 이소희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희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부 해바라기 센터장,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5개 학회에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학술 활동도 아주 활발하신 분이시고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문자 상담, 텍스트 카운슬링을 통한 위기 개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문자 상담을 통해서 위기 개입을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2009년 이후에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고요.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에 청소년 자살이 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좀 한계를 느껴서 이 관계부처 합동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 수립 중에 청소년 위기 문자 상담망을 2018년부터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청소년 친화적인 매체 기반 상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SNS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 홍현주 교수님이 당시 연구소장이셨고요. 미국의 크라이시스 텍스트 라인 기반 이 문자 상담 사업을 준비해서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그 해에 전국의 전면 확대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 사업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위탁하게 됐고 당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로 이 사업이 시행이 돼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작년부터는 사단법인 마음건강센터 김은지 선생님이 그 이사장으로 계신 데서 이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센터장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김준원 선생님이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사업이고요. 그 학생 청소년이 상담 유입이 되면은 그 전문 상담원이 계속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선임 상담원이 그걸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중 협조 체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상담원은 중간에 위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직접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문자 메시지 다 들어줄게라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 요 4가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왔을 때 상담사가 1차 상담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끝내게 되는데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은 선임 상담사 주도로 112 신고도 하고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그냥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면 게시판도 운영을 하고 있고 1대1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니는 무리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친구라든지 자해 멈추는 법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랑 살고 있는데 동생과 갈등이 심각하고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학교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식의 상담들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답변을 달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또 게시판 상담도 꽤 있었습니다. 문자 상담 사례도 뭐 굉장히 예시가 많지만 그냥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면 작년 이태원 사고 때 그 유튜브 쇼츠 영상을 내리다가 우연히 그 압사 사고 영상을 봐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누구랑 상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을 해서 도와드린 적이 있고요. 이 케이스는 본인이 그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이 이태원 사고에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원망, 화, 슬픔, 무기력감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주로 밤에 이렇게 문자 상담이 들어오게 됩니다. 했던 경험이 있고요. 강남 올 한 4월입니다. 여고생 투신 사건 라이브 방송 이제 그걸 봤는데 굉장히 좀 그 무섭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친구는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잘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목까지 살아야겠다 이렇게 조금 그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담도 했었고요. 그 당시 그 4월 16일 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 라이브 방송이 그 전후로 상담 건수가 일시적이지만 확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상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자살자의 상담 건수가 그 당시 확 증가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라이브 방송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를 이렇게 문자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실시간 알 수가 있고 실제 자살자의 건수가 는 걸로 봐서 좀 청소년들에게는 좀 모방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황 자료 보시면 18년도는 처음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좀 적지만은 19년부터 어쨌든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요. 이게 무한정 늘 수는 없는 게 결국은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동시 접속하는 거를 3건 이상은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퀄리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연동된 상담원 수가 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 수는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별 상담 추이 변화를 좀 보시면
19년도가 코로나 오기 전인데요. 이때 보면은 3월 신학기 때 조금 늘고요. 7월에 방학 돼서 또 확 늘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9월에 또 늘면서 전반적으로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더 많은, 아마 수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학교가 문을 못 열고 그러니까 좀 이런 월별 그 차이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플래트닝 되는 그래프가, 그런 경향을 2021년까지 볼 수가 있고, 2022년 초에 전면 등교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그때 안 끝났었지만은.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오히려 그 1학기 때 2월, 3월, 4월에 확 증가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그때 보통은 2학기 때 더 많았지만은 전면 등교가 1학기 때 시작되면서 좀 그동안 좀 갑자기 이제 그 사실은 좀 열었다 닫았다 뭐 폐쇄됐다가 연기됐다가 전면 등교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걸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이 가장 최대입니다. 월요일은 좀 바쁘고 또 주말에는 좀 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자 상담은 수요일이 어쨌든 최대인데요. 그동안 그 기간별로 보면은 그 코로나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했었습니다. 여전히 수요일이 높지만 그건 아마도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문자 상담이 주말에도 좀 높지 않았나. 작년에는 이상하게 금요일 상담이 느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사실은 금요일 오후면은 이제 불금인데 이 문자 상담 센터 직원들은 이때가 제일 바쁜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시간대별 보시면 이브닝이 역시 제일 높습니다. 한창 학교에 있는 시간은 아무래도 좀 적고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부터 조금 늘면서 그 저녁 시간대 제일 높은데, 밤에도 높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문자 상담하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밤에 응급실 가기도 좀 그렇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이도 보면은요, 2019년도에는 확실히 이브닝이 확 많았는데 코로나 때 이 야간 시간대가 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학교를 그 다음날 일찍 가야 되는 부담이 좀 적으니까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상담할 사람이 여의치 않으면 문자 상담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2022년도 보면요, 결국 이브닝이나 밤 새벽이 비슷해졌습니다. 요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쨌든 밤에 자줘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무슨 고민이 많아서 문자 상담을 하고 있구나, SNS 영향인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은 어쨌든 조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중학생은 좀 비슷비슷하고 고등학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성인 초기도 저희가 한 25세까지는 받아주고 있는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좀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고, 고등학생들이 아무래도 또 졸업하면은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증가 추세가 아닌가, 경향성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들어오면 이제 어떤 주제로 상담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 주제별을 보시면은 대인관계가 어쨌든 제일 많습니다. 42% 제일 많고요. 학업 진로, 가족 갈등 이런 순이고요. 이제 좀 심한 문제긴 하지만은 폭력, 학대, 성 문제, 중독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쨌든 전체를 통합해서 정신건강 문제, 그러니까 좀 치료를 요할 정도의 뭐 우울, 불안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문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한 15%에 달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살자의 문제가 한 8% 가까이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상담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도별로 상담 현황을 보시면은 우울증은 이 2020년 코로나 오면서 확 증가했습니다. 지금 여기 확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불안도 확 증가했고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복귀를 못했습니다. 분노 공격성 확 증가해서 안 떨어졌고요. 이 행동 문제들은 그냥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쓰임의 연도별 추이가 있고요. 자살자의 상담 현황 보시면은 코로나 오면서 확 증가했다가 자해는 어쨌든 좀 줄었습니다.
아마 다른 데로 좀 풀 때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습관성 비자살성 자해는 주는 것 같습니다. 자살 생각 확 증가해서 코로나 때 아직 좀 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요. 자살 시도도 아직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든, 확실히 코로나 때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인관계 상담 현황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구 관계가 학교가 아마 등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요것만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 또래 관계 문제가. 근데 그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사귀니까 연인 관계가 이렇게 갈등 문제가 증가하고, 기타 관계는 가족 문제 뭐 다 포함된 게 어쨌든 증가 추세라는 거를, 이거는 코로나랑 무관하게 계속 증가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학업 진로 상담 역시 지금 증가했다가 작년에만 살짝 감소했고요. 진로 문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고민은 역시 계속 코로나 끝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 갈등이 아무래도 닫혀진 공간 안에 있는 기간이 많아지니까 좋은 관계는 더 좋겠지만은 갈등이 있었던 친구는 그때 가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갈등이 확 증가했었다가 아직 복귀를 못하고 있고요. 요 부부 갈등 그리고 형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위기 개입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상담하다가 뭐 죽고 싶어요 그런다고 바로 우리가 112 신고를 해버리면 그 친구는 사실 지금 당장 죽을 생각이 아니라 이걸 좀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건데 다음에 이 문자 상담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이렇게 힘들다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살 시도가 임박한 건지 요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선임 상담원이 하게 됩니다. 1차 상담사는 막 상담하느라 거기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선임 상담이 그거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지금 곧 오늘 시도하겠구나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아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기 개입인데요. 그 예를 그냥 하나 조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자살 시도 자해를 좀 했었는데,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학교 화장실에서 지금 자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112까지는 필요 없고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이제 학생이 지금 위험한 상태를 알려가지고 인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좀 보니까 어느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야구 방망이로 내담자를 폭행할 정도고, 그 본인이 부모와 분리될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신고를 안 했냐 했더니 주변에서 알까봐 좀 망설였다 해서 용기를 얻어서 상담사가 결국은 이제 신고를 했고, 본인 동의하에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이 건이 인계가 돼서 분리해서 쉼터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위기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팔로우를 합니다. 보통 상담은 이제 상담 한 1시간 하고 나면 끝나는데, 위기 개입을 했던 건수는 그 이후에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안전하게 갔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는 차 안에서 막 성폭행을 당하는 상태로 가해자랑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몰래 상담창에 유입한 경우라서 바로 이제 현장 출동 112 신고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범죄 피해 현장에서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를 학생 청소년을 구해낸 이제 그런 위기 개입이었고요. 네 번째 케이스는 본인이 조울증이 있는데 가족들의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서 가출을 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하게 그 지구대에 인계를 해서 이제 보도 이동 중이다고 연락받았고, 이후에 팔로우했을 때 청소년 쉼터로 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케이스,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그 현재 학교 화장실에 감금된 상태다. 그러면서 난 죽고 싶고 지금 화장실 빠져나오면 옥상에 가서 이제 나는 자살 시도를 하겠다 해서 이 경우는 지금 그냥 들어줄 수만 없는 상황이라서 112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특수학급 교사의 갈등 악화로 11층 옥상에서 투신하겠다. 아마 장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도 112에 신고해서 이제 바로 안전하게 인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기 개입 사례가 문자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각한 사례가 유입이 되고 있고 위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급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황 보시면은 그동안 어쨌든 330명의 생명을 구했고요. 주로 112 신고, 119 출동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고 유관기관 연계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보호자나 교사 연계도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아무래도 역시 이 이브닝하고 야간, 새벽이 제일 많습니다. 때가 위기 개입이 제일 많았고요. 시간대별 추이가 연도별로 보면은 2019년도에는 야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오면서 오히려 야간보다 위기 개입이 그 이브닝에 더 많아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브닝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간대별 위기 개입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별 추이 보시면은 2019년도는 보시면은 3월 민트색인데요. 개학하면서 높았고요. 그다음에 6월, 7월 요 방학 때 방학 전에 기말고사 치고 좀 높았고요. 9월 개학하면서 그때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21년 코로나 오면서 그런 구분이 조금 없어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5월은 좀 높지 않았나. 그래서 5월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 상담을 통해서 위기 개입한 경우에 만약에 치료비가 없어서 진료가 필요한데 못한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상담 센터에서 그동안 치료비 지원을 받은 청소년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라이브 방송 이런 거에 폐해가 있어서 문자 상담도 하지만은 또 이런 자해 자살을 조작하는 유해 매체 차단을 M 클리닝이라고 대학생들한테 소정의 상품을 이제 제공하면서 대항전을 벌여서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유해 매체 차단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올 4월에 그 투신 라이브 영상 날은 직원들이 그 공유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막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 올해 사업 결과 보시면은 게시물이 제일 많고요. 영상물, 드라마, 음원, 영화, 웹툰 등 여러 가지 유해 저작물을 신고해서 막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면은 이 문자 상담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밤 동안에 사실 여의치 않을 때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좀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응급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역할은 그 어떤 오프라인 외에 청소년들이 또 선호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 계속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 질문 보면 5점 만점에 어쨌든 4점 이상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내원에 도움 받았던 청소년들이 월 평균 한 22,000건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준원 선생님이 센터장이신데 오늘 시간 안 돼서 제가 그 직전까지 했었는데 제가 그냥 발표드리게 됐고요. 저희 센터 슬로건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연재입니다. 그 마지막 연재를 발표해 주실 고민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대 졸업하시고요. 고대의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현재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 분과장이십니다. 고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정신과 전임의를 하셨고요. 고대 구로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조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광명시 자살예발센터 센터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학술위원이십니다. 정신건강문제 고위험군 학생 대상 방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울의료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분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오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여러 개입 중 정신건강 문제 고위험군 학생 대상 방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이용하여서 2019년도와 코로나 팬데믹 초기로 생각이 되어지는 2020년도의 정신건강 지표를 비교 분석한 2차 분석 결과인데요.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2x2 그룹으로 나누어서 4개의 그룹에서 살펴보았을 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우울감의 경험률, 자살 사고율, 자살 시도율이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이제 다른 교수님은 다른 과장님께서 계속 허니문 피리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기 동안에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시기에 청소년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자살률은 2012년도 이후에 4에서 5 정도 수치를 보이던 그 지표가 2019년도부터 5.9, 6.5, 7.1까지 증가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2021년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코로나19 팬데믹 중기 이후인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주요 결과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를 보였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 종결 시점인 2022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동안에는 증상 호소군의 증가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중기 이후에는 종결 시점인 현재까지도 증상 호소군이 증가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팬데믹 시기 동안에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이나 개입이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한적 등교로 인한 학교의 역할 감소가 있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개입에 있어서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는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구조화된 공간으로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교사를 통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개입뿐 아니라 지속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등의 접근성, 효율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필수 요소로 고려를 할 때 개인 학생과 보호자들은 낙인감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고위기 학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도 기존 인력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 및 많은 국가들에서 학교 기반의 정신건강 증진 공동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을 도입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공동체 모델이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역사회 정신의학의 개념의 확대로 학교에서 혹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2000년도에 WHO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략 중 학교 기반의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 기반을 둔 여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공동체 모델의 핵심은 단순히 고위험군을 2차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 기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정신건강 교육부터 치료에 이르는 연속성을 이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도 정도 경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학교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기반으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개입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정책들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현재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전신인 학생정신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전국 96개교 대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2011년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살 사건을 하는 것이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슈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전국의 학령기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하였고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주기로 이 검사를 시행을 하여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전국의 모든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한다는 시사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교육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관심군의 그 2차 기간 연결이 미진하다는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시행 초반에는 조치율이 35%에 그쳤는데요. 미조치 사유에는 이제 보호자나 학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낙인감 그리고 학교 불신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고 향후 참여에 대한 거부 사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낙인감, 학교 불신이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3년도부터 이제 관심군을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역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나 정신과 전문들이 느끼고 오늘 참석하신 여기 계신 좌장님들 그리고 다른 여러 정신과 전문의분들 관계자분들께서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지역별로 전담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2017년도 경에는 이제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훈련된 학생들의 연계율이 75%까지 증가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는 이제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25%가 이제 존재하고요. 이러한 배경으로 2016년도부터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책연구소가 중앙지원센터를 담당하였고요. 각 지역의 거점 병원들이 이제 실행 센터를 운영을 하였는데 2016년에는 4개의 센터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그 센터는 9개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종결되었던 이 사업은 2021년도 코로나19와 함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어나게 되며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정신건강상 위협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자살, 자해, 기타 고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사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학생, 보호자, 교사를 관리를 하여서 교내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정신건강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전문기관 치료가 필요하지만 연계되지 않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고요. 두 번째는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사례 관리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저희가 학생뿐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교사 그리고 보호자들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지금 개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2021년도에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하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하에 거점센터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중앙지원단의 역할은 제가 아까 시도교육청 하에 거점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도교육청의 자체 사업과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을 최대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인해 학교 방문 지원 사업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전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모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지역별 회의를 하고 사례 토론을 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사업성과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바로 시도교육청별 거점센터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점센터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과 현황에 따라서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사실 그 형태가 매우 상이합니다. 어떤 곳은 병원이 센터를 맡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은 교육청 내 부서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 지역에 단독으로 센터가 설립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사업의 표준화를 위해서 중앙지원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영 매뉴얼 및 수행 원칙을 기반으로 거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 한 가지 대원칙은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경우에는 학생 수와 어떤 학교의 개수를 고려하여서 총 4개로 지금 거점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총 PI 및 일권역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문수 교수님께서 맡고 계시고, 제가 속한 서울의료원은 사권역인 동북권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그 형태는 상이하지만 아래 나와 있는 중앙지원단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툴을 사용하여서 동일한 도구로 사전평가, 사례관리, 사후평가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 및 접수 과정에서는 사업의 신청 주체는 단위 학교입니다.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단위 학교가 센터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후의 연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렇게 의뢰가 오면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여서 사례별 고유 일련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요. 사례별 주 담당 전문가 1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층평가를 위해 학교 및 가정, 지역사회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서 표준화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의 차별점은 직접 담임교사, 위클래스 교사, 그리고 관리직을 만나서 학교의 서비스 요구를 확인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보호자 대상으로도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심층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실시할 것, 최소 주 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 주도하에 전체 실무자가 참석할 것, 세 번째는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가 의뢰 학생에 대한 예상 진단 및 CGI-S를 평정할 것을 전국의 수행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례관리 과정인데요. 사례관리 과정이란 사례회의를 통해 수립된 사례관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본인, 보호자, 교사, 유관기관 담당자로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개입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수행 원칙은 결과 안내에서 모니터링까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 원칙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결과 안내 시에는 심층 평가의 결과뿐 아니라 악화 완화 요인 및 개입 계획을 공유하고 2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계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이후 연계를 위해서 연계를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사례관리 회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학생, 교사, 보호자 간의 의견 및 갈등을 중지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후 동의가 될 경우에는 이제 주호소에 맞는 전문 기관을 탐색하여서 참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금 학교 방문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가정 상황 혹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연계해서 누락이 되는 비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개인당 정해진 금액 내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 지원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2차 연계 기간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성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서울권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전 2개년에 비해서 개인별 치료비 지원 금액을 2배로 증액을 하였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보호자에게도 정신건강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연계 과정은 의뢰 학생이 이제 첫 방문하는 과정입니다. 2차 연계 기간에요. 근데 이때도 이제 방문 전후로 전문가가 보호자와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여서 꼭 방문하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방문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계기간 방문 후에도 최소 1에서 3회 이상 계속해서 연계기간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경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사, 보호자, 연계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층 평가부터 사례 관리까지 총 8회기 정도 안에 이제 이 과정이 조금 맞춰지게 되는데요. 안정적으로 2차 기관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교 및 과정을 방문하여서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사후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결 과정인데요. 종결 과정은 심층 평가에서 사업 평가까지의 1년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개입 내용 및 전후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개입 종결을 고시하는 것이며, 이때 특징은 교사에게도 같은 어떤 똑같이 개입 경과 및 개입 종결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종결 과정이 이 사업에 반드시 포함된 것이 교사, 학생, 보호자에게 정신건강 개입에 대한 효과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지속적인 2차 기간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2022년 저희 동북권 지역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정신과 전문의 2명, 정신건강 전문가 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요일에는 사례 회의를 시행을 하나 상시로 제가 이제 응급 상황 때는 자문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요일들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학교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동북권 지역에서는 총 53건의 학생들이 의뢰가 되었고요. 이 중 남학생이 47.2%, 여학생이 52.8%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49.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22.6%, 고등학생이 28.3%였으며 가족 유형별로는 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아닌 경우 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전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보고한 비율이 41.5%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서행동 특성 검사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유입됐으나 로스된 경우, 아니면은 여전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학교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이 사업에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호소와 관련하여서는 초등학생에서는 주의 산만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요. 중고등학생은 우유 등 정서 문제 및 자해, 자살 문제로 많이 의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해와 자살로 의뢰가 된 비율이 53.3%에 달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 진단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ADHD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중고등학생에서는 우울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제 이 사업의 목표이기도 한데 전문기관의 조치 현황인데요. 이제 2차 기간으로 연계된 비율은 총 83%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연계가 되었던 연계율인 75%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사업에 유입된 사례가 이미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거쳐서 거기서 미연계되었던 학생들, 아니면 연계되었으나 이제 로스가 되었던 학생들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83%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계군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남학생일수록 미연계군의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고 초등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가족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아닌 경우 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미연계군에서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에서는 CGI I로 평가를 하였을 때 약간이라도 호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군이 총 90% 정도에 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계 여부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을 때는 연계군에서는 97.7%가 호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미연계군은 물론 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유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례 관리와 어떤 자문들을 진행을 하면서 55.6% 정도는 호전이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보호자를 만나서 치료를 설득해주는 과정, 그리고 또 학교 자체에서 이제 그 치료에 유입되는 과정들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의 변화를 보면서 학교나 교사 또한 정신 건강과 학생에 대한 편견이 줄어든다고 보고를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종결 후에 전문가가 교사에게 직접 학생 지도 방법, 학생 상황 등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시간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또한 막연한, 사실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해보면 학교에서는 보호자분이 전혀 병식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보호자분을 만나보면 이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헬플리스한 상태들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전문가분께서 뭔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치료 경과 혹은 치료의 어떤 개입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안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문헌과 제가 생각해본 제한점 내지 방향은 첫 번째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제한점은 아직까지는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 나아가 예산과 인력의 지속성일 텐데요. 이러한 사업이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어떤 정신건강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 내외에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르는 연속성의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조직 체계가 상이한 것이 나중에는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학교 방문 사업의 정책성 확립에 조금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 편차의 표준화 문제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매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즉 학교와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이제 교사의 정신 건강에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슈화되는 기간 동안만의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해나 자살 같은 응급 상황 시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응급 상황 사례별 프로세스를 미리 정하는 등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 기반 정신건강 공동체 모델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개입에서 나아가 전체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개입을 위한 시스템을 향후에는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이 갑자기 시행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좌장님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관계자분들의 노력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드디어 4개의 연재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발표자분도 다 앞으로 연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희 자장님도 올라와 주세요. 네,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인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저 이소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월별 상담 추이 변화랑 위기 개입 월별 추이 변화에서 2022년 기준으로 8월 달에 상담이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위기 개입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온 걸로 보여서 혹시 이 두 개에 관해 상관관계가 있을지 아니면 더 중점으로 봐야 될 데이터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자세히 보신 것 같은데요. 예, 관심을. 아마도 위기 개입률은 그 분모가 줄어들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가 상담 건수가 줄면 위기 개입률이 느는 그런 현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기 개입은 사실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 뭐 몇 년도에 몇 월이 높았고 몇 년도에 몇 월이 높았고 하는 게 사실은 몇 건 아닌 거 가지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 건수와 다르게 위기 개입률은요. 그래서 그냥 크게 생각하셨을 때 상담 건수는 그냥 원래는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더 힘든데 기본적으로 개학할 때 1학기 3월, 그 다음에 방학할 때, 그 다음에 2학기 개학 요렇게가 힘들다. 요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코로나 거치면서 그런 구분이 좀 없어졌다가 이제 앞으로 더 봐야겠지만 작년에 전면 등교되면서 오히려 1학기 때 굉장히 좀 높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기 개입률은
그 상담 중에서 위기 개입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요게 최근 추세는 좀 5월이 높아지고 있다. 요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국 원장님. 예, 국립공주병원의 이종국입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우선 느낌하고 한 가지 좀 간단 질문 먼저 하면은 이소희 의원님께 그러니까 문자를 통한 그 굉장히 100만 명이 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것 그러니까 접근성이 아무래도 어려워지니까 좀 익명도 보장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하게 되니까 참 좋은데요. 문자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로 그러니까 문자만 하는 것인지 예컨대 전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문자만으로 차단하는지 이게 좀 장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문자는 얼굴도 보이지만 목소리도 안 보이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글자로만 나오고 채팅으로 되는데 음성으로 하게 되면은 음성을 통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는 알 수 없는 목소리를 통해서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느껴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거는 대면이 가장 좋죠. 대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자원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만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조금 확산할 수 그러니까 문자 이외에 음성,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고려하시는지에 대한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체적인 뭐 느낌인데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앞에 세션에서 정신응급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아청소년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라도 메꾸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충남 공주이고 충청도 서울은 그래도 인프라가 있는 편인데 특히 소아정식 경영에서 많은 서비스 중에서 소아정식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예약이 벌써 1년 밀려 있다. 사실 저희 공주병원만 해도 소아정식 의사 한 분 계시는데 저기도 감당하는데 벌써 올 1년 12월까지지만 12월까지 예약을 못 받아요. 초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문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다 소아정식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주고 뭐 이 의대 정원 늘리는 얘기도 있긴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공급은 한정적인 상태에서 그렇다고 소아정식 선생님들한테 뭐 주일 휴일도 일해라 이렇게 할 당연히 없을 터인데 어떤 방법이 없겠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아마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게 가장 큰 어려움 저희한테도 호소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가 근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갈 데가 없다 정신과는 가라고 하는데 못 만난다 이게 현실이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게 있겠는지 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문자 상담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예산 확보나 상담원 확장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전화는 일단 청소년 상담 전화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동안에 실제 센터에서 화상이나 전화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면 인프라에서 그쪽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자 상담 센터는 없어서 일단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딴 데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지금 아직도 부족해서 점점 좀 더 확충하는 쪽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서한숙 선생님 학교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이시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예,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팔러스 메이킹 정책을 만드는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액세서빌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가 대구에서 지금 왔지만 대구도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예약이 밀려 있는 그 이제 부분이 많이 있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 이런 생명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하면 응급실로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매번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을 저는 인프라를 좀 활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곽영숙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정신건강 학교 방문 사업이 하는 역할들이 우리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의 역할은 조금 아마 제한돼 있지만 어떤 이제 멘탈 헬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억세스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에는 정책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방문 사업이 2016년부터 18년 동안 하다가 중단이 된 이후에 좀 방황했는 사이에 제가 지금 특이하게 대구의 센터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상북도 지역의 센터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해서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가 첫 해하고 둘째 해하고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들이 연 100회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그 목표가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는 센터를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의대 정원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쉬운 억세스 또는 응급 억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팁을 주셨네요. 이소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있으시나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방문 사업 같은 정신과 전문의가 이끄는 전문가 방문 사업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또 하나는 저희가 좀 느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자녀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한테 상담받을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일종의 좀 그런 게 좀 빈 곳이 많고 해서 사실은 병원에 데리고 갈 때도 애가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부모님들이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도움만 돼도 사실은 병원까지 안 와도 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자녀 문제를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좀 정신과 의사가 좀 리딩한다든지 해서라도 진료 외에 전 단계로 좀 확충하면은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예방 사업과 연관된 얘기신데요.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연재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렇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는 뭐 원인 뭐 현황 다 얘기하셨는데 좀 빠진 거 하나가 사실 신체 활동이 줄어든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아청소년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거는 이게 파라독시칼하게도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학교정신건강의학회 이사분이고 사실 모으기 힘드신 분들 에이스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제가 조금 시간 오버되더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그 아까 학교 방문 사업하시면서 이제 보편적 접근이라는 게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1차 예방인데 다행히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아이들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들 대상으로 1차 예방으로 보편적 예방으로 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교육의 일환으로 멘탈 헬스 리더러시라고 정신건강 문해력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가 불안한지 우울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교육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어가고 또 예방사업 중에 하나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또 학교폭력 예방으로 이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사들 지원 프로그램 오늘 아마 그거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이 자리에 학교정신건강 사업의 아주 분기점이 그 처음으로 스쿨 닥터 제도가 제주도 교육감이 시작을 했고 그때 1호를 하신 분이 저희 센터에 와 있어요. 양수진 선생님 저희 정신건강 사업과장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쭉 심포지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퇴근하셔야 되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05년도에 해바라기 센터 했었고, 또 학교 방문 사업, 또 우리 텍스트 기반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뭐 의미 있는 정책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뭐 강의 내용으로는 빠질 수 없는 게 아이들은 그루밍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레이비 많이 강간 피해가 많은 이유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친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애인을 만난다든지 이런 생각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했을 때 온라인을 했을 때 강간 피해가 많다라고 좀 분석이 됐었었고요.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셨던 거는 디지털 이게 성적이진 않지만 그루밍의 시작이고 가스라이팅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 사진부터 시작해서 몸캔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 또는 경찰청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미리 상담을 받고 가해 아이들은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라는 걸 확실히 인식시켜 주시고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 너가 거기에서 왜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나갔느냐? 또는 그 사이트에 가지 않았어야지 SNS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라는 비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비난을 주위에서 갖는 시선 자체를 좀 줄이셔야 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종국 원장님이 궁금해하셨던 왜 청소년들한테는 텍스트 기반으로 접근을 하느냐? 지금까지 데이터로 의하면 전화라든지 화상 상담보다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텍스트 베이스가 가장 접근력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는 전부 다 텍스트 기반으로 좀 자살이라든지 자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좀 달라졌다고 하죠. 우리 옛날에는 전화 상담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은 텍스트 기반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기반 사업에서도 텍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여기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가장 에비던스 베이스인 접근을 좀 하고 있었고 그거를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들으면서 저도 앞으로 좀 보람 있는 일을 여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좀 다시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하고 좀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발언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한테 조금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들으면서 아까 우리 1차 보편적 개입으로서 예방 사업에 그 우리가 디지털 리더러시를 가리킬 때 동시에 디지털 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책 제안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 원로로서 소아정신과 의사의 공급이 부족한데 솔직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펠로우, 저희 병원도 펠로우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플라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전문의를 따고 나서 소아정신과를 더 하기보다는 빨리 개업을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사업할 때는 소아정신과 의사 아니더라도 청소년은 일반 제너럴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희 센터 약간 PR 내지 말씀드리면 이런 요구 때문에 최근에 청소년 납병원을 오픈했습니다.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